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푸슈킨 원작의 스페이드의 여왕 3부작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 카드의 비밀을 향한 욕망으로 백작 부인의 집 앞에서 서성이던 게르만은 리자베타에게 거짓 사랑을 고백하고 백작 부인의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성공한다. 그는 백작 부인에게 카드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애원하지만 부인이 대답하지 않자 권총을 꺼내 협박한다. 놀란 백작 부인은 죽고 만다. 리자베타 이바노브바는 아직 야회복을 입은 채 방 안에 앉아서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집에 돌아오자 몸종을 물리치고 자기 방으로 뛰어 올라갔다. 게르만이 거기 와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러나 오지 않았기를 바라면서 이 무슨 우연한 일치일까? 바로 오늘 저녁 톰스키는 무도회에서 뽀리나 공주가 딴 남자와 히덕거리는 것을 보고 몹시 속이 상해 그 안가품으로 리자베타와 쉴 새 없이 춤을 추었다. 춤을 추면서 톰스키는 리자베타가 공병대만 좋아하는 것을 놀리며 모를 줄 알지만 자기가 생각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장담했다. 어디서 그런 소리를 다 들었어요? 리자베타 씨도 아는 친구죠. 게르만이라는 사람입니다. 리자베타의 손발이 싸늘해졌다. 게르만이란 친구는 정말 괴상한 친구죠. 나폴레옹 같은 얼굴에 괴테의 파우스트에 나오는 악마 같은 정신을 가진 자랍니다. 최소한 그자의 양심에는 3가지 죄가 도사리고 있을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얼굴이 창백해지시나요? 머리가 좀 아파서요. 게르만이 뭘 어쨌다고요? 게르만한테는 눈에 드는 친구가 없어요. 근데 게르만은 리자베타 씨한테 혼자서 무슨 속셈이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 계셨네요. 톰스키 씨, 안녕하세요. 부인 셋이 오더니 그들의 대화를 중간에서 끊어버리고 만다. 그 중에는 뽀리나 공주도 끼어 있었다. 리자베타는 톰스키와 계속 이야기하고 싶었으나 백작 부인을 따라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톰스키의 말이 한낱 무도의 한담에 지나지 않는지도 모르나 꿈 많은 젊은 처녀의 마음속에는 깊이 사무치는 것이 있었다. 그녀는 2 팔을 포개고는 그대로 앉아 있었다.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게르만이 들어섰다. 어디 갔다 오세요? 백작 부인의 침실에서 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부인이 죽었습니다. 죽었다고요? 저 때문에 죽은 것 같습니다. 리자베타는 톰스키가 한 말이 번개같이 떠올랐다. 최소한 그자의 양심에는 3가지 죄악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게르만은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 게르만은 그 열렬한 사랑의 편지며 불같은 애원이 조금도 사랑에서 온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가 그렇게 갈구하던 것은 다름 아닌 돈이었구나. 난 강도요, 은인의 살인죄인 게르만의 허수아비 같은 도구에 지나지 않았구나. 리자베타는 가슴을 에이는 듯한 슬픔에 눈물을 흘렸다. 게르만의 가슴도 찢어질 것 같았다. 그는 노파의 죽음에 대해선 털끝만치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다. 다만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주리라 믿었던 비밀을 완전히 놓쳤다는 사실에 경악할 뿐이었다. 부인을 죽일 생각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권총에 탄약도 재지 않았으니까.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동이 텄다. 희미한 불빛이 창문으로 새어 들어왔다. 리자베타는 눈물에 젖은 눈을 씻고 게르만의 눈을 바라보았다. 어떻게 이 집을 빠져나가시겠어요? 비밀 계단으로 데려다주고 싶지만 백작 부인의 침실을 무서워서 지나갈 수가 없어요. 계단이 어디 있는지만 가르쳐 주십시오. 리자베타는 서랍에서 열쇠를 꺼내 게르만에게 주면서 계단으로 가는 길을 자세히 가르쳐 주었다. 게르만은 나선형 층계를 내려가 또다시 백작 부인의 침실로 들어갔다. 노파는 꼿꼿하게 굳은 채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 얼굴은 말할 수 없이 조용했다. 이윽고 그는 리자베타가 알려준 대로 비밀의 계단을 통해 그 집을 빠져나왔다. 운명의 밤이 지난 지 사흘째 되는 아침 9시. 게르만은 백작 부인의 장례식이 거행되는 수도원으로 갔다. 내가 백작 부인의 장례식에 가는 건 조금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가 아니다. 혹시라도 죽은 부인이 내 인생에 무슨 재앙이라도 끼치지 않을까 싶어 용서를 빌기로 마음먹었을 뿐이야. 교회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관은 호화찬란한 영구대에 안치되어 있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고인의 죽음을 애석하게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 젊은 사제가 장례식 설교를 했다. 덕이 높은 고인이 조용하게 별세하셨습니다. 죽음의 천사는 성스러운 밤을 새워가며 밤의 신랑에게 고인을 찾아주었습니다. 장례식은 엄숙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게르만은 영구대 층계를 올라가 고인에게 허리를 굽혔다. 꼭 백작 부인이 자기를 조소하는 눈초리를 보내고 눈짓을 하는 것만 같았다. 그는 황급히 뛰어내리다가 마루의 뒤로 나자빠지고 말았다. 바로 똑같은 시간에 리자베타도 기절하여 사람들이 떠매어갔다. 이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음울하고 엄숙하던 장례식이 한동안 소란해졌다. 군중 속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저 청년 장교는 백작 부인의 사생활입니다. 그래요? 게르만은 온종일 넋빠진 사람 모양으로 떠돌아다녔다. 보통 때와 달리 마음의 동요를 가라앉혀 보려고 술을 잔뜩 마셔보았지만 술은 도리어 상상력만 되살려줄 뿐이었다. 그는 집에 돌아오자 옷도 벗지 않고 골아떨어져 자버렸다. 밤중에 잠을 깨었다. 3시 15분 전이었다. 잠은 달아났다. 이때 밖에서 누가 창문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다가 날쌔게 숨어버렸다. 그의 귀에 가볍게 걷는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이윽고 문이 열리더니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백작 부인이었다. 하도 불쌍해서 자네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네. 3과 7과 에이스가 비밀의 카드네. 죽을 때까지 2번 다시 노름을 해선 안 되네. 그리고 자네가 내 피보인인 리자베타와 결혼해주기만 한다면 내 죽음도 용서해주겠네. 이 말을 남기고
백작 부인은 조용히 돌아서서 문 밖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3, 7) 에이스는 그의 마음과 입술에서 한시도 떠날 데가 없었다. 젊은 처녀를 만나면 아, 얼마나 아름다운가. 마치 세계의 하트처럼. 누가 몇이냐고 물으면 항상 이렇게 대답했다. 7시. 뚱뚱하고 배가 나온 사람을 보면 의뢰 에이스 생각이 났다. 3, 7, 에이스. 그는 이 카드를 써먹어 보겠다는 일념에 사로잡혔다. 이윽고 기회가 왔다. 모스크바에는 일생을 도박판에서 보냈고 언젠가 주식을 따고 현금을 잃어가며 수백만을 모았던 그 유명한 체카린스키가 주도하는 부유한 도박꾼 모임이 있었다. 나르모프는 게르만을 데리고 체카린스키를 찾았다. 오늘 일진이 안 좋은데 이거. 객실 긴 테이블에는 약 20여 명의 노름꾼들이 빙 둘러앉아 있었다. 주인이 물주였다. 버크너만 얼굴을 한 60대 노인이었다. 머리는 은빛으로 하얗게 새었고 얼굴은 둥글고 눈엔 미소가 넘쳐났다. 자, 여기 제 친구인 게르만입니다. 자, 게르만, 여기는 체카린스키 실세. 어서 오게. 얼마를 태우시겠소? 47,000 루블입니다. 그런데 나는 현금이 아니면 패를 떼지 않습니다. 당신 패에다 돈을 놔주십시오. 게르만은 호주머니에서 지폐를 꺼내 체카린스키에게 주었다. 체카린스키는 패를 떼었다. 오른쪽에 9, 왼쪽에 3이 나왔다. 내가 이겼어. 체카린스키는 잠깐 상을 찡그린 것 같더니 이내 웃는 얼굴로 되돌아갔다. 돈을 드리지요. 게르만은 돈을 받아들고 그 자리를 떠났다. 나르모프는 어리둥절했다. 이튿날 게르만은 다시 노름판에 나타났다. 노름꾼들이 길을 내어주었다. 체카린스키는 다정히 머리를 끄덕여 보였다. 게르만은 패를 잡은 뒤 그 위에다 자기 돈 47,000 루블을 어제 딴 돈과 함께 올려놓았다. 체카린스키가 패를 떼기 시작했다. 잭이 오른쪽에 떨어지고 왼쪽엔 7이 떨어졌다. 게르만은 7을 열었다. 놀라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고 체카린스키는 흥분했다. 94,000 루블을 세어 게르만에게 주니 게르만은 그걸 냉랭하게 받아들고 사라져버렸다. 이튿날 게르만은 또다시 노름판에 나타났다. 모두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게르만은 체카린스키와 단 둘이서 놀 차비를 하고 테이블에 앉았다. 체카린스키는 얼굴이 창백했으나 여전히 미소를 띄우고 있었다. 서로 패를 떼었다. 게르만은 자기 패를 지폐가 수북히 쌓인 테이블 위에 놓았다. 마치 결투 장면 같았다. 정적 그대로였다. 체카린스키가 패를 던진다. 손이 보르르 떨린다. 오른쪽에 퀸이 놓이고 왼쪽에 에이스가 놓였다. 에이스가 이겼다. 게르만이 말하고 자기 카드를 뒤집어 보였다. 당신의 여왕이 죽었군요. 게르만은 깜짝 놀랐다. 정말로 그가 건 카드는 에이스가 아니라 스페이드의 여왕이었다. 그는 자기 눈을 의심했다. 그 순간 스페이드 여왕이 윙크하며 비웃는 것처럼 여겨졌다. 그는 갑자기 이상하게도 그것이 그 무엇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백작 부인! 게르만은 부르르 떨며 울부짖었다. 그럼 이 돈은 모두 내가. 체카린스키는 잃었던 돈을 자기 앞으로 끌어왔다. 게르만은 꼼짝하지 않았다. 노름은 계속되었다. 삼, 칠, 에이스, 3, 7, 에이스. 게르만은 발광하여 지금은 오브읍스키 수용소의 17병동에 수용되어 있다. 그는 어떠한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았다. 3, 7, 에이스, 3, 7, 퀸 하고 끊임없이 중얼거리는 것이다. 리자베타 이바노브바는 상당한 지위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어느 훌륭한 청년과 결혼했다. 그는 노 백작 부인의 죽은 집사의 아들이었다. 톰스키는 승진되어 뽀리나 공주와 결혼했다. 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푸시킨 원작의 스페이드의 여왕 마지막 회를 들으셨습니다. 주인공 게르만은 끝내 게임에서 이기지 못하고 정신병원에 수용됩니다. 이러한 결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서울대 노문학과 이현우 선생님의 말씀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스페이드의 여왕은 이후에 많은 독자들과 연구자들에게 수수께끼를 남겨주었는데 사실 이 작품에서는 371에 대한 많은 숫자 상징들이 미로처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들에게 많은 그 궁금증과 함께 재미를 불러일으켜 주는데 작품의 결말에서 게르만은 자신이 1이라고 집었던 에이스 카드라고 집었던 카드가 스페이드의 여왕인 것을 알고 도박 게임에서 지고 난 이후에 정신을 잃고 정신병동에 감금되게 됩니다. 작품 속에서 작가는 인용해보자면 물질계에서 두 개의 물체가 동시에 같은 장소를 점유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신계에서는 두 개의 고정관념이 공존할 수 없다고 이미 언급한 바 있습니다. 게르만에게서도 죽은 노파로부터 알게 된 371이라는 카드 숫자에 완전히 몰입되게 돼서 그는 현실에서의 나머지 진실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배제하게 됩니다. 그러한 배제 혹은 망각이 그에게 결말에서의 비극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를테면 현실의 진실이라는 것은 371 혹은 37퀸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게르만은 어느 한쪽에만 몰입함으로써 그러한 현실의 이중성을 놓치게 되었고 작가 푸시킨은 이러한 게르만을 이 작품의 결말에서 징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연 오길경, 성환경, 안소연, 김무규, 정현숙, 박경찬, 이원상, 김호정, 하성룡, 김창렬, 김은아, 박희은, 정영웅, 유승화, 기술 김태호, 효과 이용문, 정현재, 음악 김지연이었습니다. 권윤의 연출, 김재인 극본, 푸시킨 원작의 스페이드의 여왕 마지막 회를 마칩니다.